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은 대표님께서 가장 처음 병행 수입하셨던 제품은 무엇이었는지 그 제품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도 처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막 잘 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그 상품이 뭐였냐면은 그때만 하더라도 그 코로나가 터지기 한참 전이어갖고 한참 전이 아니죠. 몇 년 전이었죠. 2015년이었나 14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상품이 그 여행용 파우치 같은 거였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인증 제품이 없어도 그냥 올려놔도 팔리던 시절이었거든요. 키워드만 잘 조합해서. 근데 그 상품을 했었었고, 그걸 한 이유가 뭐냐면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이제 여행을 가는데 그 케이블선 같은 것들을 좀 넣고 싶은데 그게 가방에다 넣으면 막 이게 산발이 돼갖고 막 그래갖고 이렇게 안에다가 파우치에다가 이제 고무밴드가 달려있어서 거기다 딱 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병행수는 보통 전문적으로 한 카테고리만 파시는지 전문 브랜드로 비칠 수 있도록 하나의 카테고리만 파는 것이 정답인지 또 비교적 초보자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궁금합니다. 생활용품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하는데 물어봤는데요. 저는 뭐 사실 처음엔 하나의 카테고리만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이것저것 우후죽순으로 하는 것보다.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를 깔아 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수입해서 하는 거는 컨셉 잡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컨셉 잡고 하지 않으면 뭐 극단적인 예지만 하나 예를 드리자면은 만약에 내가 뭐 주방용 식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반려견 용품이랑 하게 되면 이게 개 밥그릇인지 이게 뭐 사람 밥그릇인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또 캠핑이랑 하게 되면 이게 캠핑용 식기인지 아니면은 주방용 식기인지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하신 다음에 좀 자리를 잡고 브랜딩해서 하고, 만약에 내가 다른 카테고리가 좀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또다시 브랜드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여러몰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난 다양한 카테고리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 그래도 컨셉 공통점 하나는 잡아야 돼요. 디자인이 예쁜 상품을 여러분들한테 선물해 주겠다, 아니면은 힐링을 주는 상품을 여러분들한테 하겠다, 이러면은 조명을 할 수도 있고 예쁜 곰인형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컨셉을 좀 여러분들이 잡게 되면은 다양하게 하고 싶은 사람 컨셉, 한 가지 카테고리만 하고 싶은 사람의 컨셉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비용 부담이 덜한 KC 인증이 필요 없는 제품부터 병행 수입화해서 하고 싶다 라고 하셨는데, 필요 없는 제품은 진입장벽이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편견일 수도 있어요. 사실 KC 인증 자체가 초보자들이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긴 해요. 왜냐면 처음에 한 200-300 내라고 하면은 매몰 비용인 거잖아요. 회수하기 어려운. 그쵸? 그렇다고 그거를 전부 다 비용에다 반영을 시키게 된다면 솔직히 어떻게 했어요?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많이 판매하는 걸로 희석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쟁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거는 이제 마케팅에 조금 더 치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바이럴도 조금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굳이 진입장벽이 낮다라고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 자체도 진입장벽이 될 수 있잖아요. 네. 흔히 아는 물량 공략 외에 원감 절감하는 방법이 또 있는지 팁이 궁금합니다. MOQ를 크게 해서 물건의 상품의 단가를 낮추는 것 외에도 어떤 전략이 있냐고 하시는 거죠. 자, 저는 이런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상품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들어가져 있는 상품을 굳이 저는 배터리 그냥 안 하고 그냥 AA 건전지로 할게요 라고 해서 원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생각해 봐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굳이 필요 없는 기능이 있는 거는 그거는 빼고 할게요 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랍장 세트인데 뭐 4단이야 그러면 3단으로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이 풀셋의 구성 상품이 너무 별로야 그래서 이거는 빼고 진행할게요 라고 해도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됩니다. 저는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면, 어디서 많이 봤어. 중국인 셀러랑 막 내고를 해야 된다고 막 하는데, 그러면 깎아준다고 하는데 중국인 셀러가 바보예요?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깎아주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걔네들도 장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도 다 보이고 다 알아요. 그래서 무작정 그렇게 깎는 거는 의미가 없고, 차라리 내가 내 스스로 조금 스펙을 조금 낮춘다거나 아니면 정말 발품을 팔아서 정말 싸게 파는 셀러를 찾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말로 좀 깎아주세요라고 하면은 되게 짜증낼걸요? 그렇잖아. 아니, 오자마자 첫 손님이 깎아달라면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쁘지. 나 나름대로 시장을 선택해서 시장 가격대로 해서 만든 건데, 그쵸? 대표님의 수년의 경험 중 기억에 남는 베스트 마케팅 방법, 워스트 마케팅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의 가장 베스트 마케팅 방법은 지금은 없어졌는데, 여러분 옛날에 혹시 지식 쇼핑이라고 기억하세요? 지식 쇼핑? 네이버 상품 광고 그게 옛날엔 지식 쇼핑이라는 말로 있었어요. 그때는 상품 수량에 제한이 없었고, 제가 가장 많이 상품을 업로드했을 때가 340만 개까지 한번 해봤어요. 물론 대량 솔루션으로 해봤긴 했지만은 그때 모든 상품에 CPC를 걸었어요. 그때 장사 정말 잘 됐어요. 최저가로 달았어요. 그래도 됐어요. 그땐 재밌었어요. 그리고 워스트는요, 잘 알아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의 잘못이긴 큰데, 저희 직원이 이제 SNS 대행을 해주는 마케팅 회사를 선택을 했을 때 조금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해갖고 한 2달 동안 한 600 날린 거? 그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꼼꼼하게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마케팅은 장기간 해야지 조금 효과가 있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업체를 선택을 해갖고 그랬던 것 같아요. 대표님이 다시 이 사업을 시작한 나이로 돌아간다면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하실 건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뭔가요? 저는 다시 돌아간다면은, 그때 제가 이제 독립몰을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때 독립몰을 5개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 독립몰 하는 사람들의 그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자사몰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오픈마켓에 들어가는 걸 되게 자존심 상해했어요. 저는 나 그래도 독립몰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오픈마켓까지 들어가야 돼? 되게 후회돼요. 돈 되는 거 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후회가 됩니다. 다시 돌아간다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고 다 들어갔을 거예요. 모든 플랫폼에. 그때 돈 벌 수 있는 길을 많이 날렸던 것 같아요. 괜한 고집과 아집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병행 수입을 처음 하는 초보를 컨설팅 한다고 했을 때 여러 소싱 팁, 배송 팁을 제외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한가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들어도 절대 못한다고. 그리고 저 숨김없이 다 얘기했어요. 제가 이게 저희 회사의 킬러 컨텐츠인데도. 왠지 아세요? 여러분 어차피 들어도 못해. 뭐가 가장 어려운지 아세요? 아무리 상품이 좋다고 한들 내 돈 태워서 하는 건 또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주변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이 상품을 분석을 하고 진행을 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상품을 선택하는 결정력인, 골 결정력이라고 알죠? 네, 중요한 상관이 왔을 때 이게 딱 넣어서 딱 들어가는데 이게 다 없잖아. 그게 기회는 다 만드는데, 그게 저는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 결정할 수 있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컨설팅을 할 때 다방면에서 이 상품에 대해서 평가를 해줘요. 그리고 제가 이 상품은 해도 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제일 많이 봐줘요. 왜냐면 초보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상품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같이 오래 한 사람들은 이 상품은 끝물이다, 이 상품은 얼마 안 있다 끝날 것 같은데, 혹은 이 상품은 별로야, 이 상품 알지 못하는 경쟁자가 있어,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게 저는 가장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질적인 거는 또 하나 뭐냐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상품을 고민하고 소싱하는 데까지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요. 주문을 해갖고 상품이 오는데 또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인증까지 걸리면 3달 이상 걸리기도 해요. 그 3개월의 시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열정이 사그라들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않게 많이 잡아주죠. 예, 상품을 볼 수 있는 눈, 이런 거 많이 길러드리고 하죠. 자, 8번 질문할게요.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 중 어느 정도 성과를 내신 분 대부분이 추후 목표를 병행 수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온라인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데 있어 구매 대행을 거쳐 병행 수입을 가는 것과 바로 병행 수입으로 뛰어드는 것, 어느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구매 대행을
한 다음에 구매 대행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구매 대행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구매 대행을 하면서 결국엔 병행 수입으로 가고 싶은 분들은 구매 대행을 너무 오래 하면은 병행 수입으로 못 가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고 없이 하는 비즈니스에 익숙해진 사람은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상품을 소싱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걸 한번 맛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상품을 볼 수 있는 눈을 기르고 일정한 매출이 올랐을 때 바로 시작해야 된다고 맞다고 봐요. 그리고 구매 대행을 굳이 시작하지 않더라도 자본금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병행 수입을 시작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봐요. 완전 초보여도 상관없어요. 예. 앞으로 온라인 커머스 쪽 향후 10년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레드오션을 넘어 초 레드오션이라고 불리는 이쪽 업계에서 점차 브랜딩에 성공하신 분들만 살아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글쎄요, 뭐 일단 제가 감히 뭐 미래를 평가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하면은 뭐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나왔으니까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오프라인의 대부분의 업종들이 없어질 것 같아요. 먹는 것도 맛집도 많이 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문방구 가본 적 있어요?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가 사라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마트 가서 장 보는 경우도 요즘 거의 없지 않나요? 물론 갈 수는 있지만 온라인도 비율이 꽤 높아졌단 말이에요. 점점점 오프라인과 목 좋은 것이라는 것에 이제 점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B2C 생산 소비재들은요. 근데 그것들이 전부 다 온라인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 백종원님의 그 골목 식당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오프라인에 대한 코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 쪽으로 다 넘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온라인도 골목 식당처럼 그렇게 자영업을 그렇게 시작했던 것들이 온라인으로 자영업을 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 넘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퇴사를 하게 되면 조그만 분식집을 하거나 그래서 장사가 안 돼갖고 백종원을 부른다고 한다면, 이제는 퇴사를 하게 되면은 스마트 스토어를 하거나 그런 게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시장이 더 확대되는 거고, 예, 하는 거죠. 그리고 초 레드오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치킨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도 치킨 브랜드는 계속 생겨나고, 그리고 프랜차이즈로 치킨도 엄청 많이 생겨나잖아요. 알면서도, 카페도 알면서도 생겨나잖아요. 수요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온라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미래까지 점치는 거는 너무 오반 것 같고, 한 2, 3년 이후에도 계속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 몸에 걸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온라인에서 살 수 있으니까요. 그쵸? 맞죠? 10번, 인생을 살면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영상을 보았습니다. 독서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책 많이 읽으세요? 책 그래도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읽는다? 좋다. 저는 책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자기계발서도 많이 봤고 소설책도 많이 봤는데,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자기계발서를 아예 안 봤어요. 소설을 많이 읽었고, 그 소설에서도 사실 우회적으로 교훈을 많이 주는 게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 자기계발서를 보잖아요. 옛날에 잘 안 됐을 때 자기계발서를 보게 되면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잘 되고 나서 보니까 지침서 같은 거예요, 저한테. 왜냐면 이미 어느 정도 자리 잡았는데 더 그렇게 하면 더 된대. 근데 그 더 하는 게 조금의 노력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책은 무조건 가까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무슨 책이든지. 예. 제가 하나 추천을 해드리고 싶다면, 전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손자병법, 그 좀 구어체 말고 좀 편하게 풀어서 읽은 손자병법 책을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초보 셀러들이 가장 첫 번째 기본으로 가지고 가야 할 그런 대표님만의 롱런할 수 있는 비결 혹은 마인드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꼼수나 불법적인 방법은 절대로 실력에 도움도 안 되고 내 사업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만약에 잘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했던 행동들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행실이라든가 안 좋았던 비즈니스 방법이 세무 쪽에서 터지거나 아니면 법 쪽에서 터지거나 분명히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늘 꼼수를 부리지 말고 정도를 가야 합니다. 왜 최근에
뭐 쿠팡에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면 좋다니 뭐 이런 막 많잖아요. 사실 그게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성장하는 거는 별로 원치 않고, 제품의 본질과 상품의 본질과 고객이 어떤 걸 원하는지랑, 그리고 진짜 온라인의 트렌드를 누구보다 빨리 파악해서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고 성장을 하게 되면 그건 발로 차도 안 무너져요.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근데 더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스펙이 될 거예요. 그 인내 구간대를 넘어서지 못하면은 망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돈 벌기가 뭐 쉽나? 우리가 16년 동안 공부해서 한 달에 300 남짓한 월급을 받으려고 16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취업을 하고. 근데 막상 이제 내가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한 달에 월천 벌고 싶어. 근데 300 벌 때는 16년을 공부했는데 1000만 원 벌려고 할 때는 한 달만 공부해도 미쳐버리겠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똑같은 정도의 인내와 고민이 필요합니다. 13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 자본금은 얼마 정도 있어야 하는지 궁금한데, 200만 원 정도 가용하시다고 한다면 아주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인증이 없는 상품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MOQ를 많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는, 사실 1688 보면요, 2개도 팔고 3개도 팔아요. 다만 박스가 교체가 안 돼요. 로고가 안 돼요. 그런 제한적인 상황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좋은 상품이라고 태그를 했으면은 그 상품을 박스 교체하지 않더라도 한번 팔아보세요. 고객한테 박스까지 노출할 필요는 없으니까, 바다에 노출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적게라도 한번 팔아보시면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병행 수입을 하려는 사람은 집요함이 필요하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영앤 리치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를 하면서 그 집요함을 느끼셨나요? 그렇죠? 예, 뭐 1등의 후기까지 봐갖고 단점 찾아야 되고, 뭐 마케팅 전략도 상품에 따라 달라야 되고, 소구점 잡아야 되고, 사용해보면서 진짜 며칠간 해봐야 되고, 배터리 떨어질 때까지 다시 계속 켜놔봐도 봐야 되고, 완충했을 때 그 속도도 봐야 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일단은 상품의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야 돼요. 애정을 해야 돼요. 갖고 자야 돼요. 그 정도로 해야지 저는 좋은 상품을 고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는데도 내가 만족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만족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병행 수입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 광고와 마케팅 비용의 적당한 비율, 상품 재고 있는 상태에서 광고 집행이 필요한 시점에 가용 자금이 100만 원일 경우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고 하는 것보다 내가 마진을 안 남기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팔게 되면은 사실 가용자금 100만 원이 필요할지도 않을 수도 있잖아요. 상품 마진을 가지고 태우는 거니까. 그렇게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예산을 정해놓고 하게 되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00만 원 정도면은 저는 라이브 커머스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주구장창. 라이브 커머스를 하면서 광고비 안 태워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해볼 것 같고, 이 100만 원으로 좀 소품이나 이런 걸 사갖고 해볼 것 같아요. 그러면 2달, 3달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분명히 트래픽이 쌓이면 판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해 주셔갖고, 가용자금이 100만 원밖에 없으면 한 달만 광고 집행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하루 3만 원도 아니고, 하루 1만 원만 쓴다고 하면 3개월밖에 못 쓰잖아요. 넥스트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이걸 가지고 정말 괜찮은 소품을 사갖고 계속 라이브 커머스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사람이 인내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저는 분명히 판매가 이루어질 것 같고, 또 판매됐으면 그 돈을 가지고 또 재고를 사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16번, 투트랙님은 병행 수입을 시작한 초반에 가장 크게 고민하셨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요? 또한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시간을 많이 쏟은 부분이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초반에 가장 고민했던 거는 역시 소싱입니다. 저는 상품 소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말이 있죠. 유입은 마케팅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구매 전환은요, 결국은 상품이 좋아야 되거든요. 물론 상품 상세 페이지로 고객을 후킹해갖고 언발의 오줌 누기로 구매는 일으킬 수 있어요. 하지만 상품이 안 좋으면 나쁜 후기가 살리잖아요. 그러면 상품 상세 페이지 아무리 좋아도 나쁜 후기는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은 상품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것들도 최선을 다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17번, 카테고리를 잘 고르는 눈, 실패 확률이 적은 소싱을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카테고리를 내가 원하는 거는 어떤 걸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카테고리에서
계속 1등하고 있는 상품들이나 페이지 1페이지에 있는 상품들, 2페이지에 있는 상품들, 플랫폼별로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역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상품이 잘 팔리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 보면은, 그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상품을 고를 때 그런 전제에 맞는 상품들을 고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어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하나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다이어리보다도 저는 삼성 핸드폰을 사용하거든요. 거기에 그 스케줄러 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다이어리를 썼던 적은 없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연간 나오는 그 회사 다이어리 있잖아요. 그거를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거기다 사업일기도 손으로 막 쓰고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왜 다이어리를 이야기해 주신지 알 것 같은데, 뭐 자기 관리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의 사업을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어떤 깨달음을 얻었고, 그리고 어떤 방법을 얻게 됐고, 어떤 경험을 통해서 다음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않아야겠다, 뭐 이런 것들, 자신의 성장 스토리를 한번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생각보다 엄청난 도움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사무실 이사하면 다 잃어버렸는데 사업일기만 한 이만큼 돼요. 제가 공책에다 남긴 게. 근데 그 공책은 그냥 진짜 돌아다니는 거, 어디서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거, 그걸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정말로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옹꿈사 카페 보면 사업일기 컨텐츠가 조회수가 되게 높죠. 바로 그거예요. 이 사업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들을 기록을 하게 된다면 내 스스로 조금 나태해졌구나, 혹은 옛날보다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를 느끼게 되면서 보람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10년 넘게 지속 성장 가능했던 비결 혹은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속 성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속 성장은 아니었어요. 지속만 했지 성장은 못한 기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막 월천은 되게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집사람한테 생활비를 못 준 적도 6개월, 7개월 정도 됐었고, 정말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속 성장보다도 제가 한 가지 노하우를 하나 드리자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잘 나간다고 해서, 매출이 높다고 해서 그거 1년 못 갑니다. 장담합니다. 예, 절대 못 가요. 계속 배우고, 겸손하고, 뭔가 시도하고, 도전하고, 뭔가 계속 상상하고, 고민하고, 인내하고, 그런 거 하지 않으면은 안 돼요. 저는 아직도 불안해요. 오늘도 불안하고, 어제도 불안하고, 불안해요. 여러분들 사업을 시작하면요, 불안함을 떼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오늘 매출이 잘 나오면 잘 나오는 대로 불안하고요,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불안해요.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는지 불안하고요, 매출이 잘 나오면요, 이거를 유지해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돈을 1000만 원을 벌어도 불안하고요, 1억을 벌어도 불안하고요, 5억을 벌어도 불안해요. 왜냐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거를 이 기간 동안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사업가가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열심히 알아보고, 여기 좀 돈이 된대, 그럼 한번 들어보고, 저기 가서 이건 또 괜찮대 하고 들어보고, 늘 그러셔야지만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늘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지속 성장 가능합니다. 자, 가장 힘들었던 시간, 극복할 수 있었던 경험담을 좀 이야기해 달라고 하는데요. 사업을 해갖고 돈을 잃고 그런 건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근데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뒤통수 쳐갖고, 그게 저는 제일 힘들었어요. 돈을 잃은 거는 어쨌든 내가 결정한 거잖아. 근데 함께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거나 배반을 하거나, 근데 물론 원인 제공은 내가 했겠지, 나도 모르게. 근데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조차 못 가졌을 때,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혼자서 잘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저도 제 스스로를 아는데, 저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함께 한 건데, 이제 이 사람들을 믿고 신뢰하고 가야 되는데, 실수든 아니면 상대방이 나한테 오해한 거든, 그것 때문에 나를 떠나거나 이럴 때가 가장 힘들어요. 회의감을 느끼고 은퇴하고 싶어요. 그럴 땐 돈을 선택 잘못해갖고 한 달에 2억, 3억 까먹고 이런 거는 솔직히 복구할 수 있어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극복할 수 있는 거는요, 극복 못해요. 극복 못하고 시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면 그걸 사용해서 여러분한테 알려줄 텐데, 그나마 저는 힘이 됐던 거는 가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요, 저희 가족이 제가 한 달에 돈을 얼마나 벌고 무슨 사업을 하고 잘 몰라요. 절대 공유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잘 될 때는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데, 안 될 때는 제가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나 때문에 안 좋은 거를 알게 되면은 그게 더 힘들어요. 내가 만약에 오늘 고객한테 뺨을 맞았어요. 나는 나 혼자 맞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가족이 알면 안 돼. 다른 거는 다 견딜 수 있겠는데, 내가
부양하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수많은 시련을 가족한테 나눠주고 싶진 않아요. 나 혼자 극복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가장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극복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가족하고 사업하지 마세요. 되게 힘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은 꼭 극복은 혼자 하세요. 자, 온라인 비즈니스의 미래 전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쿠팡이 무너지면 다른 곳이 또 뜰 거예요. 아마존이 없어지면 또 다른 곳이 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람이 한번 편해지면요, 계속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지, 여기 물건 배달해 주세요 해갖고 이걸 순간 이동해갖고 그 집으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뭐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안 나오겠죠? 저는 앞으로 온라인이 더 발전될 것 같아요. 교통은 발전하면 더 발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동이 더 빨라지면은 온라인으로 주문했을 때 먼 거리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 비즈니스는 앞으로도 밝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성장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22번. 비전 센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요? 이 비전 센터라는 게 뭐냐면요, 저희 회사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에요. 여기 비전 센터에는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인큐베이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일도 하고, 그리고 제가 무료 강의도 하고, 같이 회식도 하고, 그리고 서로 도움 받을 수 있게끔 만든 공간이고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요, 회사 카페에서 비전센터 검색하시면은 바로 상담 받으실 수 있어요. 어쨌든 제가 100만장자 100명은 꼭 한번 만들고 싶어요. 오늘 어떻게 좀 마음에 드셨나요? 강의가? 다들 열정이 뿜뿜? 자, 오늘 강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트랙입니다. 우선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먼 길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오늘 제가 준비한 약간의 강의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요, 이야기라고 할게요. 재밌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오신 그런 수고 하나도 안 생각나게끔 제가 잘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신 지 오래되셨나요? 온라인 비즈니스를요? 얼마나 되셨어요? 아직? 오래되셨어요? 아니, 저도 몇 개월 안 됐어요. 몇 개월 안 됐고요? 저도 3개월 3개월? 한 1년 3개월 4개월. 오, 그래도 제법 되셨네요. 위탁? 저는 그냥 올 사입으로 진행하고요. 국내 사입? 아니요. 해외 사입? 예. 그러면 오늘 이 강의가 굉장히 재밌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그쵸? 네. 여기는, 브랜딩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브랜딩이라는 말이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브랜드 스토리를 입히고 브랜드 로고를 만들고 상표권을 내고 한다고 해서 다 브랜드가 아니거든요. 그런 브랜드는 뭔지 아세요? 나와 우리 엄마만 알아. 아무도 몰라. 하지만 처음부터 이거를 준비하고 가지 않으면 중간에 만드는 건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만들고 가셔야지 돼요. 자, 그런데 중국 사입이라니 웬 말일까? 국내에서도 브랜딩 할 수 있지 않나요? 국내에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세계의 굴뚝이라고 얘기하죠. 제조업의 메카인 중국에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중국이 점점점 경제 성장을 하는 바람에 인건비와 원재료 값이 점점점 올라가는 바람에 생산 기지가 계속 밑으로 내려갔어요. 동남아시아로 갔다가 아프리카로 갔다가 그랬는데 다시 중국으로 회귀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건비? 아니요. 인건비 더 싼 곳으로 내려갔다니까. 비싸갖고. 네, 맞아요. 단순한 상품들은 아래 지방에서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역시나 복합 그리고 정교한 상품은 해본 놈이 해본다고 중국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중국산 별로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요, 진짜 싼 것들 있죠. 막 12안 미만이나 막 20위안 미만 이런 상품들은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물건을 샀을 때는 12안 20위안 주고 산 게 아니라 10,000원, 15,000원 주고 샀으니까 그거에 대한 상대적 비교를 했을 때 그 가치가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데, 사실은 2,000원, 3,000원짜리예요. 그런 거니까 당연히 거기엔 질이 안 좋지만은 실제로 80위안만 넘어가도 굉장히 좋은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폭도 넓고요. 그리고 굉장히 신제품이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미국의 킥스타터도 있고 또 일본의 마쿠아케라는 또 그런 뭔가 우리나라의 그 뭐지 펀딩하는 그런 사이트에는 중국에서 제조되지 않은 상품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웬만큼 거기서 터지면 바로 중국에서 제조가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유행이 빠른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시작을 한다면 그나마 우리가 의사소통도 할 수 있고 수입할 수 있는 루트가 있는 그런 곳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중국 사입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보통 옹꿈사 투트랙 채널에서는 이런 얘기 별로 안 나오죠. 중국 사입이라는 얘기 별로 안 나오죠. 대부분 다 병행 수입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왜 병행 수입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는 이 목차를 보시면서 이제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바로 다음번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의. 뭐든지 정의가 가장 중요해요.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정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뭐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냐면요. 세금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롱런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업을 15년 차 진행 중인 사업가인데요. 만약에 제가 조금이라도 안 좋은 방법을 쓰거나 꼼수를 부리거나 그랬다고 한다면 절대 롱런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조건 정도의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모든 수업은 정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책 있잖아요. 옛날에 고시 공부해 보신 분들 있으세요? 뭐 행정고시라 아니면 뭐 사법고시나 세무사, 회계사 아무도 없어요? 와, 다르네요, 저희 때랑. 그거 보면은 대부분 정의부터 나오죠. 예, 뭐든지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병행 수입에서 브랜딩이 붙였는데 이 브랜딩은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내가 그래, 좋아, 알겠어, 이 비즈니스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 해서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좋아, 여기에 어울리는 소싱은 어떤 게 있고 소싱은 어떻게 하며 그런 좀 매뉴얼을 조금 알려드리고,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치만 이제 그거와 관련된 예의 상품들을 몇 개 보여드리면서 감을 잡을 수 있는 내용으로 오늘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행 수입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병행 수입이란 말은 원래 이런 뜻에 쓰이는 게 아니라 완벽한 정의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병행 수입이란 뭐냐? 누군가가 한국의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 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입을 했어요. 그런데 나도 독점적인 권한이 있지만 나도 이 브랜드를 동일하게 정품 유통 경로를 통해서 수입하는 그런 행태를 그냥 병행 수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행 수입이라고 하면은, 근데 실무에서는 중국에서 사입하거나 일본에서 사입하거나 미국에서 물건을 도매로 사입하거나 이런 것들을 실무자들이 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관세사 사무실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중국의 배대지 근무자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저희 같은 수입대행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올바른 개념을 전달을 했어야 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만연되다 보니까 의미의 혼동을 최대한 줄이고 싶었지만, 일단 사람들이 중국 사입은 또 뭐예요? 딱 물어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서 병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원래 명칭은 중국 사입, 해외 사입, 해외 제조 사입, OEM, ODM 요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편의상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에 대해서 아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독점권이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브랜드를 정품 유통 경로로 우리가 수입을 한다면 이 독점 권한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둘 다 똑같이 해외에서 생산되어야지만 합니다. 독점 권한이 있는 사람이 브랜드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국내 제조해서 자기 태그를 붙여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상품은 이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내가 유사한 상품을 해외에서 똑같이 똑같은 브랜드를 붙여져 있는 걸 갖고 오게 되면은 유사성이 있잖아요.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예, 병행 수입업자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동일한 브랜드면은 똑같이 해외에서 갖고 올 수 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뭘 내고 해야 할까요? 좀 말씀드릴게요.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 투트랙님, 저 건강기능식품 하고 싶은데 종목에다가 혹은 업태에다가 건강기능식품을 추가해야 하나요? 아, 투트랙님, 저는 과자를 만들고 싶은데 뭐 식품을 여기다가 추가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냥 딱 두 개면 됩니다. 도소매, 전자상거래면 됩니다. 우리 온라인에 팔 거죠. B2C로 팔 거죠. 그리고 B2B로도 팔 수 있죠. 뭐 도매국에 내 상품 올려놓으면 사업자가 사갈 수 있잖아요. 세금계산서 발행해줘야 되고. 그래서 요렇게 요거 두 개만 내면 되고요. 근데 일반 과세자만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수 있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도매로 할 때는 일반 과세자만 도매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게 요즘 법이에요. 최근에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작할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어려울 게 없어요. 도소매, 전자상거래 이렇게 주면 되고요.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일반 과세자를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쿠팡에 제트나 로켓으로 들어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내 물건이. 그때는 반드시 일반 과세자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반 과세자로 예시를 해서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자, 어려운 거 없죠? 요즘에 사업자 등록증 내고 통신판매업 내고 이거 온라인으로 다 가능하잖아요. 또 어떤 회사에 어떤 유튜버들은 한 사람이 막 수십 개씩 낸 사람도 있던데 그쵸? 어렵지 않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딱 한 개면 됩니다. only one.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해도 돼요.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사실 이걸로 하면 그렇게 재밌지는 않아요. 뭘 해야 재밌냐면요. 법인 사업을 해야 재밌어요. 그 뒤에 여러분들이 꿈꾸는 정말 큰 그림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절차를 조금 알아야 돼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제품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제품. 내가 소싱할 제품을 먼저 찾아야 되죠. 그쵸? 이 제품을 찾을 때 우리는 보통 네이버에서 지금 가장 핫한 상품이 뭔지를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키워드 참 좋아하시죠? 키워드를 가지고 경쟁 강도 좋은 상품을 가지고 우리가 상품을 유추해서 1688에서 한번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알리바바닷컴에서 한번 찾아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상품을 찾아서, 자, 1688에서 찾았다고 쳐요. 이제 거기서 셀러랑 계속 이야기를 하겠죠. 공급업자. 그쵸? 자, 이거 라벨 박으려고 하는데 MOQ가 몇 개죠? 박스를 좀 바꾸려고 하는데 박스 바꿀 수 있는 최소 생산 단위가 몇 개죠? 상품 설명서도 만들고 싶은데 한글로 그러려면은 최소 몇 개를 주문해야 하죠? 이런 식으로 내고를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KC 인증 배터리 가지고 있나요? 물어봐서 인증 배터리 교환으로 가능한지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상품 리서치를 한 다음에 여기서 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1688 같은 경우는 중국의 국내 도매국이죠. 알리바바는 해외 수출 회사들이 입점되어 있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수출이라는 명칭, 타이틀을 달기 위해서는 조금 규모가 커야 합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는 규모가 큰 회사들이 많고 1688은 도매국이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 개인 사업자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688의 물건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신제품도 더 많고요. 선택의 여지가 더 많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1688에서는 한국 카드로 결제를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수입 대행 회사를 이용하시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최근에 은행에서 비리가 많이 일어났죠. 횡령이라고 하나? 얼마 전에 농협은행에서 터지고 우리은행에서 터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해외로 송금을 해갖고 그 돈으로 코인을 사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 해외로 보낼 때 가라로 물건 산다라는 상품 대금으로 보냈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하는 게 개인 대 개인으로 송금하게 되면은 이제는 문제가 많이 일으켜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1688을 결제 대행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중국에 있는 누구한테 송금을 해갖고 산다거나 이런 게 한두 번 정도는 솔직히 모르죠. 그렇지만 장기화되거나 아니면 금액이 커지거나 거래 금액이 많아지게 되면 막힐 수 있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중국 가서 내가 통장 가서 만드는 그런 이슈가 다 사라졌잖아요, 요즘에.
물론 중국을 갈 수도 없기도 하지만. 그래서 괜찮은 대행업체를 꼭 이용을 하시는 게 초반에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1688 아리왕왕으로 해갖고 혹은 아리왕왕에서 위챗을 받아갖고 이제 셀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다 정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중국 대행업체, 중국 수입 대행업체에다가 내가 이 셀러하고 이야기했었던 이 히스토리를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행업체가 본격적으로 이제 전면에 나서서 이제 공급업자 중국인 셀러와 이야기를 하면서 결제도 해주고 그리고 배대지에 받아서 검품 검수도 해주고 할 겁니다. 자, 견적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브랜딩을 한다고 했는데 너도 나도 할 수 있는 상품이면 사실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증받는 상품이거나 아니면 객단가가 조금 높은 상품으로 도전하시는 게 초반에 안 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인증받지도 않고 누구나 소싱할 수 있는 아주 싸고 그런 상품들을 했을 때는 내가 아무리 브랜딩을 해도 누구나 사갖고 올 수 있다고 한다면 솔직히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잖아요. 정말 마케팅비 많이 들여갖고 광고도 하고 뭐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하면서 했는데 누가 훅 들어와. 그러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조금 바리케이트를 친다는 의미로 KC 인증 또는 어린이 인증 이런 상품 위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국 견적 업체가 수입 대행 업체 뭐 예를 들면 뭐 옹꿈사닷컴이라든가 뭐 저희 회사 이런 회사에게 견적을 요청을 하게 되면은 중국 대행 업체가 이제 현지에서 현지로 이동을 하거든요. 현지에서 현지로 이동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지방에 있는 중국의 어디 지방에 공장이 있는 그 상품들이 웨이하이로 옵니다. 웨이하이에 와서 검품 검수하고 사진도 보고 수량도 세고 그리고 패키징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려면 현지 배송비도 추가로 들 수 있겠죠. 현지 배송비를 포함해 갖고 이제 견적을 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재고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대행 업체가 현지에서 수령을 해서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해외로 출고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출고할까요?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바로 출고하죠. 뭐 물건 제대로 왔고 검품 검수했는데 이상 없어. 바로 출고하죠. 근데 이 수입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 현지화 작업을 조금 해줘야 돼요. 뭐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스탬프, 도장, 그리고 스티치, 그리고 스티커 요 세 가지 작업을 해줘야 돼요. 상품마다 메이드 인 차이나를 다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비싼 게 뭘까요? 도장, 스티치, 스티커. 뭐가 제일 비쌀까요? 스티치요? 도장이에요. 도장이 왜 힘든지 아세요? 다 나와야 되거든. 그런데 이게 굴곡지거나 신발 같은 경우는 좀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조금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도장이 제일 비싸요. 그런 작업을 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을 받았는데 인증서는 어디 단계에서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도착해서 필요해요. 자, 제가 아까 여기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처음에 상품을 리서치했을 때 이거다 하고 바로 주문 넣는 게 아니라 무조건 샘플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 샘플을 안 받으면 사진만 화려하고 중국 요즘 사진 너무 잘 찍어요. 반드시 샘플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샘플은 어떻게 주문을 하느냐? 뭐 1688 업체에다가 주문을 해도 되는 거지만 여러 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샘플을 인증업체에 필요한 수량이 있거든요. 그 필요한 수량만큼 또 같이 주문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샘플 받은 다음에 또 뭐 할 거예요? 샘플 받아서 예쁘네 멀쩡하네 이렇게 하고 끝날 거예요? 사진? 아니,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용도고 확정됐을 때 용도고, 만약에 배터리가 들어가는 제품이면은 써봐야 돼요. 며칠간 다 방전될 때까지도 한번 써보고 완충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써보고 방전 완충을 여러 번 해봐야 돼요. 왠지 아세요? 중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또 KC 인증 배터리를 교체를 하게 되면 그 교체하는 과정에서 좀 안 좋은 상품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가 오류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쓰다 보면은 뭐가 또 생각이 나냐면 내가 이 상품을 진짜 소싱을 할 거라고 한다면 쓰면서 마케팅 포인트가 나와요. 이거 이런 용도에도 되겠네, 이런 용도에도 되겠네 하면서 상품 상세 페이지에 꾸밀 수 있는 말도 늘어나고요. 이 상품에 대한 애정이 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애정이 생겨요. 내가 직접 소싱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체크를 하셔야 돼요. 샘플을 받아서. 그럼 이제 본주문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까지 오게 된다면 이제 해상 운송비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한국으로 배송이 됩니다. 이제 인천 세관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여러분 사업자들이잖아요. 일반 사업자든 간이 사업자든 이제 여러분한테 연락이 갈 거예요. 인증이면은 인증서 주세요. 하면 그때 인증서를 줘야 돼요. 그때 이제 확인하고 출고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텀블러 같은 경우는 식품 검역이라고 있잖아요. 그쵸? 식품 검역 같은 경우는 KC 인증처럼 미리 받는 게 아니에요. 도착해서 받아요. 도착해서 받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식품 검역 이거는 음식이 닿거나 하는 부분은 무조건 받아야 되거든요. 나이프, 칼, 뭐 나이프 그리고 컵, 칫솔 뭐 이런 거 다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여기 와서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전 식검을 받지 않으면 어쩌면은 여기에서 식검 통과가 안 돼서 폐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샘플을 시켜서 이게 사전 식검을 받아야 되는지 아닌지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어렵고 복잡하고.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제 관부가세 내세요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통관이 완료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3PL, 4PL이라고 이따 뒤에서 설명할 건데 그 창고로 도착하기까지 또 국내 배송비를 한 번 더 내주셔야지만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수입이 완료가 된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진짜 힘듭니다. 여기서부터. 물건을 가져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소싱에서 힘을 다 빼갖고 여기서 힘이 다 빠져갖고 자 이제 팔려야 되는데 왜 안 팔리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아셨죠? 자, 여기서 또 설명할 게 또 뭐가 있냐면 관부가세에 관련해 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관세야 어차피 내는 세금이지만 부가세는 좀 아깝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해서 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상품을 총 해갖고 10,000원에 수입을 했어요. 관부가세 포함해갖고 10,000원에 총 수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수입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10%인 부가세 1,000원을 냈겠죠. 그쵸? 그럼 이 1,000원은 아까워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1,000원은 어차피 내야 되는 거고 제가 만약에 10,000원짜리를 15,000원에 팔아요? 그러면 우리도 나중에 또 팔았으니까 부가세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럼 15,000원에 10%면 얼마예요? 뭐 예를 들어서 원래는 나누기 1.1 해야 되지만 1,500원이잖아요. 1,500원을 내는 게 아니라 1,000원 냈잖아요. 그쵸? 500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거 보고 매입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는 여러분들이 얼마에 팔지 모르겠지만 다 판단 전제하에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관부가세를 조금만 더 조심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좋은 견적 업체나 좋은 대행 업체를 만나면 HS 코드를 정확히 맞는 거를 넣어서 절세를 할 수 있게끔 해 드릴 겁니다. 자, 옹꿈사닷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다음 거 볼게요. 자, 아까 3PL, 4PL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건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할 거고 이 비즈니스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재고를 가져가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위탁이나 구매 대행으로 시작하신 분, 이분들이 오래 하면 이 일을 못해요. 왠지 알아요? 재고 없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봤기 때문에. 재고를 1,000만 원, 2,000만 원어치가 진짜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가져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부담일까요? 그쵸? 다 부진재고로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그 작년에 제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옹꿈사닷컴이라는 수입대행 회사를 만들게 되면서 저는 병행 수입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수입대행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뭐 파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 2년이라는 페널티를 줬습니다. 핸디캡을 줬어요. 그래서 2년 뒤에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작년 4월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일반 병행 수입이 아니라 내 로고와 내 브랜드 스토리를 담아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작년에 찍은 영상 중에서 3개월 만에 매출 1억 만들기 영상 혹시 보셨나요? 투랩이라는 브랜드로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최종적으로 6개월에 3억을 찍고 이제 영상을 종료를 했거든요. 그때 재고가 얼마나치 들어갔는지 아세요? 총 8억 5천 들어갔어요. 8억 5천. 네, 물론 많이 회수를 했죠, 중간에. 근데 총 산 금액이 8억 5천이나 되더라고요. 자, 보세요. 한 달에 매출이 3억이 나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재고가 다음 달 것까지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주문하게 되면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늘 예비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재고만 한 5, 6억 원어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한번 무너지면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만 내가 하고 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스마트 스토어 정책을 위반했다. 그래서 스토어가 날라갔다. 그럼 6억 못 팔아요. 판매 루트가 그거밖에 없었으면은. 그쵸? 뭐 제트배송이 입점해서 팔고 있었는데 제트배송에 관련해갖고 내가 정책을 위반해서 페널티를 받아서 스토어가 날라갔다. 게임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재밌는 비즈니스예요. 겁을 많이 줬죠? 그치만 굉장히 재밌어요. 자, 들어보세요. 구매 대행으로 지금 1억 정도 찍어보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아직은 없죠. 하지만 1억 정도 찍은 사람들은 알고 있죠. 뭐 많잖아요. 주변에 유튜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고용하는 인원들이 몇 명일까요? 1억 하면서 혼자 할 수 있다고? 객단가 낮은 중국에서? 쉽지 않아요. 객단가가 보통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거든요. 그러면 1억 내려면 몇 건의 주문이 필요하죠? 2,000건 정도죠. 2,000건을 주문을 계속하고 배송 온 거 확인하고 트래킹 넣고 오르난 거 확인하고 고객하고 씨름하고 몇 명 정도 들어갔대요? 혼자? 혼자는 절대 아니야. 1억 정도 하면 최소 한 4명 정도는 필요할 거예요. 왜냐면 장사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업로드하는 사람, 주문이 많기 때문에 배대지 확인하는 사람, 그리고 사장도 필요하고, 그리고 CS 하는 사람도 필요할 거고. 그렇죠? 한 3, 4명 필요할 겁니다. 근데 제가 3억 가까이 찍으면서 작년에 맨먼스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맨먼스가 뭐냐면 한 달 동안에 풀로 들어간 인원을 1이라고 한다면 몇 명 정도? 네? 2명으로 영상에서 봤던 거는 맞아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심지어 저는 인발부가 안 되어 있었는데도 저는 소싱 상품만 정해줬어요.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돈만 내고. 저는 회사를 운영하니까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참고로 제가 작년에 디자이너를 고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았던 거고, 디자이너를 고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외주 그렇죠. 고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첫 번째, 여러분들을 소싱하게 되면 한 달에 한 개도 많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하나 하는데 외주 아무리 비싸게 맡겨도 그냥 우리 수준으로 생각했을 때 150에서 200 사이면 한단 말이에요. 150 정도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에 한 개 할 것도 아닌데 2달에 하나 정도 할 건데 200만 원 이상 되는 디자이너를 뽑아갖고 하는 거는 솔직히 조금 낭비잖아요. 잘 맞는, 나하고 톤앤 매너가 맞는 디자이너를 외주를 맡기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고정비용을 아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창고를 내가 직접 운영하지 않으니까 창고에 관련된 인원도 없어요. 외주를 맡길 거니까. 뒤에서 설명한 3PL, 4PL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맨먼스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중국에서 제작이 돼서 한국에 이 상품이 그대로 들어와서 로컬이 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다 로컬이 돼야 돼요. 중국어가 들어가 있거나 영어가 들어가 있는 상품의 모든 버튼의 문자들을 전부 다 한글로 바꾸고요. 그리고 각인도 거기서 하고요. 박스도 거기서 만들고요. 박스도 이 박스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샘플을 봤는데 컬러 박스로 바꾸고요. 그 박스에 바코드도 제작해서 붙이고요. 그리고 설명서도 중국어로 되어 있으면은 한글로 바꿔야 돼요. 그렇게 다 해서 완셋으로 해서 들어와야 돼요. 국내에서 어떠한 작업 한 개라도 하게 되면 인건비가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가격만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엄청 저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입을 하게 돼요. 뭐 공장이 이렇게 멋있는 거 보는데 이렇게 안 생겼어요. 자, 이렇게 멋진 트럭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안 생겼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국내에 이런 식으로 재고가 반입이 되면 3PL, 4PL로 보관 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3PL, 4PL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아, 네. 3PL 뭐 하는 데예요? 창고에서 물건 보관해주고 주문 들어오면 싸서 대신 보내주고. 맞습니다. 물류를 대행해주는 업체예요. 근데 이게 3PL하고 4PL의 차이가 뭘까요? 자동. 시스템은 포피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뭔데요? 뭘 자동화해줘요? 전체적인 주문부터 시작해서 발주까지 포장부터 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더 안 필요해요. 그쵸? 자, 내가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의 아이디를 거기다 다 집어넣고 하게 되면은 그쪽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쫙 빨아들여갖고 주문을 확인을 하고 거기 있는 수취인에게 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송장을 다 입력한 다음에 다시 또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에브리바디 오토, 그쵸? 시스템화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덜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를 하게 되면 배송비 얼마 받을 거예요, 고객한테? 물론 무료로도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설정해 놓은 배송비가 있을 거 아니야. 고객한테 얼마 정도 부담시킬 거예요? 보통 3,000원이죠. 자, 근데요, 4PL, 3PL을 이용하게 되면은 총 내가 지불해야 되는 그 3PL, 4PL 이용금 나누기 택배 개수를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올까요? 더 비쌀 것 같아요. 3,000, 4,000원? 그 정도 합니다. 작으면 그 정도고 조금 크면은 5,000원까지도 해요. 그래서 이거에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는 박스까지도 해주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아직도 씁니다. 창고를 얻고 창고 인원을 집어넣고 규모가 커지면은 지게차를 쓰고 지게차를 쓰고 그리고 물건이 들어올 수 있는 트레일러가 올 수 있는 길까지 있는 창고를 얻어야 된다고 한다면 좋아. 한 달에 10,000건 이상 나간다고 한다면 이익일 수도 있어요. 그치만 한 달에 10,000건이 안 나가면 무조건 손해거든요.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3PL, 4PL을 쓰고 요즘에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핫한 회사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물류대행 이런 것도 잘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계약을 할 때 가장 좋은 물류대행 회사는 어디일까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제일 좋은 회사일까요? 가지고 있는 입지가 큰 회사. 입지? 입지? 입지가 어떤 부분이요? 땅. 땅? 창고가 더 크면 클수록 더. 땡. 어떤 거? 접근성. 접근성? 누구하고의 접근성?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구나 공항 근처. 다 땡. CS 잘 되는 거. 제가 생각할 때는 답이 좀 나온 것 같긴 한데요. 첫 번째는 내가 자주 가야 돼요. 생각보다 자주 가요. 물건 들어올 때마다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제트 배송도 할 거고 하면은 물건도 다 해야 되고, 물건 제대로 하는데 검품 검수 또 내 눈으로 직접 해야 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접근성 있는 게 제일 좋고, 두 번째는 조금 느리더라도 실수를 좀 잘 안 하고 검품 검수 꼼꼼히 해주고, 그리고 소통이 잘 되는, 보통 내 사업자에 한 사람씩은 붙어요. 그래서 전담으로 마크를 해주는데, 그런 사람들이 인력이 좀 뭔가 고급화된 인력이 좀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가장 무시할 수 없는 게 단가인데요. 단가가 너무 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비싸면 무조건 안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꼼꼼히 봐야 되는 게 택배 단가만 나와 있는 거 보고 이거면 되겠다라고 하면 안 되고, 자질구레하게 붙은 게 되게 많아요. 검수 비용, 하차 비용, 상차 비용, 그리고 보관 비용, 이런 거 다 감안했을 때 이 정도면 계산이 쓴다라고 하는 그런 업체를 선택을 해 주셔야 합니다. 물류 대행이 사실 굉장히 안정적인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규모가 커지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도 좋은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 사입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 공부하는 부분에서는 한계를 느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정말 실무적으로 전체적인 이제 프로세서를 많이 알게 됐고,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던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고, 자신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지식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자신감은 사업에는 자신감이 항상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자신감만 있다고 하면은 빈수레 같잖아요. 근데 그 내용물을 좀 많이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한 지 한 3개월밖에 안 돼서 어떤 것을 시작해야 될지, 상품을 어떻게 소싱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내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막막하고 좀 의지가 좀 잘 다져지지 않았는데, 오늘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을 잘 키워나갈 수 있겠다, 내가 롱런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서 또 변화된 모습,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이제 대표님을 한번 맞이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3억 정도까지 냈다가 더 매출을 상승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혼자 다 하시는 건가요? 가성비가 제일 좋은 구간이에요. 맞습니다. 가장 생산성이 높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사업자에 한해서는. 왜냐하면 매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재고가 많이 쌓이잖아요. 그 돈으로 다른 거를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이 들었고, 그 정도 되면 인원을 써야 돼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스톱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컨텐츠용으로 찍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다. 6개월 안에 3억이면 되지 뭘. 위탁 하나 없이 오로지 내가 만든 상품으로만 한 달에 3억. 괜찮지 않나요? 수익률은 노코멘트 하겠지만은 구매 대행보다는 훨씬 높아요. 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비즈니스예요. 이 브랜드 병행 수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해 주자면은, 제가 구매 대행이나 위탁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구매 대행도 브랜드가 있는 거고 위탁도 누군가의 브랜드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영업사원이에요. 맨날 열심히 해도 품절되거나 혹은 더 개량된 상품을 원해도 우리는 발언권이 없어요. 그저 매출만 잘 팔아주면은 거기서 남는 이익을 같이 쉐어하는 정도란 말이죠. 그래서 매달 열심히 해야 돼요. 매달 신상품을 찾아야 되고 매달 내 상품을 지켜야 돼요. 왜냐면 이 상품은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팔 수도 있으니까. 그치만 이거는요, 한번 궤도에 오르게 되면은 내 거고 축적하는 맛이 있고, 이걸 한번 해봤기 때문에 다른 것도 브랜드를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재밌어요. 이런 브랜드 한 3-4개만 돼도 한두 개 정도에서 비 내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를 하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마케팅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마케팅 안 배우죠. CPC 정도나? 자, CPC는 뭐 그냥 네이버에 태우면 되는데 효율이 안 나잖아요. 사실 효율 안 나는 지 오래됐죠. 네, 자, 이거를 하게 되면 뭘 배울 수 있냐면 인스타그램 마케팅, 페이스북 기반 뭐 픽셀 심어서 하는 마케팅, 블로그 체험단, 블로그, SNS 마케팅, SNS 공동구매, 카페 침투, 유튜브 광고 다 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만들어놔도 다 남는 게 다 내 거거든. 이 컨텐츠가 내 거거든. 내 브랜드에 대해서 홍보를 해준 거니까 내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CPC처럼 인스턴트한 비용이 아니라 쌓아가는 거예요. 계속 컨텐츠를 온라인 상에서. 그게 많이 되면 될수록 더 강해지겠죠? 첫 번째 상품에서 두 번째 상품 하기가 더 쉽고요. 두 번째 상품보다 세 번째 상품 하기 더 쉬워요. 그렇게 해서 한 상품이 만약에 월 매출 2천을 만들어준다고 쳤을 때 5개만 해도 1억이 돼요. 맨 마지막 게 5번째인데 첫 번째 게 괜찮은 상품을 선택했다면 2천에서 조금씩 올라갈 거야. 그러면 상품 5, 6개만 가지고도 2, 3억을 찍을 수도 있어요. 수익률은 나쁘지 않게. 그러면 괜찮지 않나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무섭다. 이 비즈니스가 쉬운 건 아니다. 그래서 구매 대행을 오래 하거나 위탁을 오래 한 사람은 이쪽에 오기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재고 없이 재미를 많이 봤기 때문에 내 몸속의 사업 DNA가 그쪽으로 조금 치우쳤을 거야. 예, 그래서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비즈니스다. 자, 그러면은 파트 2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처음에 상표를 만들고 로고를 만들고 브랜드 스토리를 해도 아는 사람이 우리 엄마랑 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치만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상품이 늘어나고 트래픽이 쌓이고 검색량이 늘다 보면은 내 상품 브랜드로 유입해서 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를 봐야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부터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가격 비교도 묻고 그리고 아이템 인어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상표권을 내고 상표권으로 방어를 할 경우에는 사실 초반에는 이거의 장점이 굉장히 큽니다. 더 이상 안 뺏깁니다. 뺏기지 않고 내가 예쁜 상품명을 만들어서 정말 사람들에게 그걸 트래픽을 일으켜서 그걸로 검색하게 들어오게 한다면 그 키워드도 상표권을 낼 수 있고요. 내 브랜드도 상품을 낼 수 있겠죠. 자, 마약베개라는 키워드 쓰면 돼요, 안 돼요? 봐봐. 다 알고 있잖아. 그런 거 만드는 거예요. 맘모칫솔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게 기억이 됐죠? 자, 그 사람들 얼마나 마케팅비를 썼겠어.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걸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노브랜드로 좀 수입하다가 나중에 하지 뭐 이러면은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조건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시작해야지 시행착오가 적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상표권을 내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대행업체 맞습니다. 셀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반려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무조건 변리사한테 맡겨서 하는 게 가장 빠르고, 그거 보고 뭐라 그러지? 신속하게 하는 거? 우선 심사 신청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한 3-40만 원 정도 하는데, 물론 이제 류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종에 따라 다르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3-40만 원 정도면 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상품을 방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브랜드 병수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온라인 비즈니스 1, 2년 있을 신이 아니잖아요. 자, 여기 계신 분들 평균 나이가 제가 볼 때는 한 분을 빼고는 30대예요. 40대. 3, 40대란 말이죠. 그쵸? 그러면은 두 번째 세컨 잡이잖아요. 1, 2년 있다가 때려치고 또 다른 일 찾을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하려고 거제에서도 오시고 부산에서 오신 거잖아요. 그쵸? 1, 2년 있을 신 아니에요. 롱런을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위탁 상품 내가 1등 하고 있어요. 영원히 1등 할 수 있어요, 그 상품? 유행이 지나서 끝나거나 경쟁자가 가격 후려치기 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리뷰를 많이 쌓더라도 소비자는 적당히 합리적이거든요. 내 상품이 너무 비싸면 안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씬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키워나가게 된다면 초반에는 분명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한번 만들 때 10년 이상 진행할 브랜드가 좋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고객의 바이럴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브랜드가 없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제가 좀 재미있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아까 일반 과세자나 간이 과세자로 하게 되면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법인 사업자로 하게 되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브랜드가 없이 보세 상품으로 수입을 해갖고 중국어 패키지 있는 그런 상품을 수입했을 경우에는요, 회사의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일반 과세자도 마찬가지로 회사의 가치를 매기기가 애매해요. 그런데 법인으로 할 경우에는 내가 일반 과세자로 신나게 연습을 하다가 이제 법인 전환을 해서 브랜드를 하나 내갖고 그 노하우를 인해서 상품을 하나 키우잖아요. 그럼 회사의 밸류가 생겨요. 굉장히 유명해진 브랜드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엑시트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엑시트. 사업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한 달에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가 목적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나는 회사를 팔면서 큰 돈을 벌고 싶어가 있어요. 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죠? 혹시 여러분 스타일란다 들어보셨나요? 스타일란다가 얼마에 팔렸죠? 1조입니다. 1조. 누가 샀는지 아세요? 로레알. 로레알이 샀어요. 왜 샀는지 아세요? 스타일란다가 왜 유명해졌죠? 3C. 맞습니다. 로레알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스타일란다의 색조 화장품을 인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크게 키워서 무언가 그냥 국내에서만 하면은 큰 밸류를 못 받지만은 만약에 내가 수출 루트가 있고 그쪽에서 잘 나가고 있어. 아니면 여기에 IT 기술을 넣었어. 아니면은 요즘에 가장 핫한 아이템이고 앞으로도 뜰 뭐 실버 관련된 상품이야. 이럴 경우에는 뭐 유통 공룡에서 여러분들이 인수를 하거나 아니면 외국의 사모펀드가 여러분들을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만한 경영자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경영권을 주면서 여러분들의 지분 60%를 사갖고하거나 얼마나 좋아요. 그런 목적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저처럼 그냥 한 달에 가처분 소득이 많았으면 좋겠어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법인 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IR도 자료도 만들고 해갖고 투자자를 유치를 해갖고 시드 단계에서부터 시리즈 A 받고 시리즈 B 받고 하면서 엑시트를 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게 진짜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얼마 전에 동료 사업가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이 300억 엑시트를 했어요. 딱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랑 비슷한 위치에 있던 사업가였는데 그거 보면서 나도 그때 이런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는 거에 되게 재미를 느꼈습니다. 나도 하면 될 수 있겠다. 자, 여러분들도 결국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여러분 처음 봤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전 간의 수공업 하시느냐고 수고 많다고 말씀드렸죠. 제 말이 하나도 안 틀렸죠. 지금 간의 수공업이에요. 집이든 사무실이든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고 직원이 있다 하더라도 직원이 나보다 다 일을 못해. 그치만 우리가 회사다운 회사로 키워서 무언가를 한번 해보려고 한다면 진짜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다 그러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브랜드가 없으면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대형 유통 회사의 입점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에서 얼마 전에 출시한 상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턴테이블 블루투스인데요. 투랩에서 나온 건데 저희는 현재 그 상품이 롯데백화점에 입점되어 있어요. 재밌죠? 아니요, 박수치는 게 아니라 온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브랜드가 있으면. 대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보통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 스타벅스 이거 케이스잖아요. 케이스가 중국에서 살 경우 때 그냥 골판지 박스에서 들어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박스도 세련되게 만들어야 돼요. 박스가 서 있어야 되고요. 박스에 이 상품도 노출되어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여기에 입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냐?
박스로 진열하잖아요. 상품 까서 진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브랜딩 할 때 그런 것부터 고려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인지도가 쌓여져서 이 브랜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 정도가 되면요, 여러분들은 혼자 팔면 안 돼요. 진입장벽이 이미 생겼기 때문에 나 말고 여러분들 그동안 도매국이나 뭐 이런 데서 떼온 상품들 여러분들이 팔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갑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팔아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 텔레비전을 삼성전자 본사 강남에서만 팔게 된다면 과연 팔릴까요? 하이마트, 롯데마트, 해외 아마존 11번가 많은 벤더사들이 그 상품을 가져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렇게까지 가셔야 합니다. 자, 지금 가슴이 웅장해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비록 셀러로 시작을 했지만, 내 비록 지금 간이 사업자 흑수저지만 나도 다이아몬드 수저가 될 수 있다. 야, 제가 그냥 꿈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한번 해보니까 됐고, 그리고 동료 사업가들이 그렇게 엑시트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시작은 똑같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나도 유튜브에서 그런 내용을 다뤄서 내가 엑시트하는 걸 보여주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도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꿈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브랜드 병행 수입을 저희 옹꿈사 투트랙의 킬러 컨텐츠로 꼭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사업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단 재고를 사고 상품을 소싱하고 하는 그게 조금 어려운데, 그거를 견디고 깨부셔야 돼요. 그게 좀 많이 어렵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스토리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요즘 중국에서 출시되는 상품들은요, 대부분 다 상향 평준화를 이룬 지 오래됐습니다. 제품이 후진 게 별로 없어요. 국내에 소개되었고 구매 건수가 있는 상품들은요, 대부분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상품에는 그냥 평범한 상품 상세 페이지에 상품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상품은 무언가 스토리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평상시에 어렸을 때부터 허리가 안 좋았어. 허리가 너무 안 좋아갖고 나는 허리와 관련된 용품을 진짜 많이 사봤어. 안마기라든가 교정기라든가 너무 많이 사봤어. 그래서 허리가 정말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 그런 내가 허리 교정기 같은 상품을 만들었어. 물론 의료기기 등록해야겠지만. 근데 똑같은 상품을 파는데 그 히스토리를 담으면 고객과 공감할 수 있는 접점이 있죠. 야, 이 사람도 나만큼 아파갖고 이렇게 아파본 사람이 만든 상품이래. 한번 써볼까? 물론 썼는데 뭐 하나도 치유가 안 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스토리만큼은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게 바로 스토리의 중요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토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의 작은 경험이라도 상관없으니까 초반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런 스토리를 녹여서 한번 해보시면은 상품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커지게 되면은 우리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스토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보통 이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창업자의 이야기, 아까 같은 건 이제 창업자 이야기겠죠. 그리고 회사 설립의 목적을 이제 기반으로 한 거, 뭐 탐스 슈즈 같은 경우는 뭐 한 개 사면 한 개 더 준다, 뭐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제품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세상에 이런 상품은 처음 나타났어. 그런데 이 상품을 고객을 설득하기가 어렵잖아. 대부분 사람들은 불편하게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새로운 게 나타났어.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쓰게 하려면 어렵잖아요. 왜냐? 사람들은 불편하지만 익숙한 거에 적응됐으니까. 하지만 그래서 제품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드는 게 또 중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터넷 혹은 유튜브에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브랜드가 없다면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근데 만약에 브랜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파생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스토리에 맞는 상품 소싱을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그 소싱된 상품에서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캠핑에 관련된 스토리를 했으면은 캠핑 의자를 하나 소싱을 해서 내가 만들었어. 그러면 캠핑 상품 다 할 수 있잖아. 그쵸? 비록 의자로 시작하지만 텐트까지 갈 수도 있잖아. 그렇게 되면은 로고의 색상, 스토어의 느낌, 상품 페이지의 톤의 매너까지도 다 스토리와 호연일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좋은 느낌 있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를지언정 언젠가는 가야 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꼼꼼하게 맞춰서 준비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뭐 사실 브랜딩을 해갖고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니까
애정도 생기게 되고 다음번 상품 소싱할 때 조금 더 자파점 느낌은 안 나서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매출을 낼 때 그런 느낌은 사실 많이 안 올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점 하다 보면서 아, 이런 느낌으로 요런 상품, 요런 군으로, 요런 톤의 매너, 요런 로고, 요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조금 이제 정리가 되고 사업의 방향성이 정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친구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인스타그램에 정말로 관련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좋은 거예요. 인스타그램에서 제일 하기 쉬운 게 뭐냐면 체험단 구하기 정말 쉬워요. 물론 양질의 체험단이어야겠지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체험단을 신청하신 분의 인스타그램도 가보고 혹은 블로그까지 이야기해 주신 블로그도 가보고 선택을 해줘야겠지만 체험단을 구하기가 되게 쉬워요. 인터넷에 검색했을 때, 인스타그램에 검색했을 때 내게 많이 깔려 있으면은 다 축적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느낌으로 한번 만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박스 디자인이나 뭐 바코드 작업 필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품 설명서도 한글로 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중문으로 되어 있는 걸 그대로 번역기 돌려갖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고 필요 없는 말은 지우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고객 친화적으로 고객 입장에서 설명서를 써서 스토리까지 마지막에 넣어준다면 정말로 좋은 설명서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소싱을 해야 하냐 하면은 내가 비록 작은 사업체를 운영할지라도 대기업을 운영한다는 마인드로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비즈니스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좀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상품을 소싱을 할 때 샘플을 먼저 시키고, 샘플을 먼저 시킨 다음에 활용을 해보고 인증이 필요하면 인증을 필요한 상품도 인증 기관에 보내야 되는 것까지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문을 이제 결정되면 주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본주문을 1000개든 2000개든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 기다리는 동안에 상품 상세 페이지를 잘 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들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만들면 장사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차라리 맡기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브랜드 스토리가 맨 마지막에 있네요. 왜 있냐면요, 브랜드 스토리를 먼저 정하게 되면요 상품 소싱에 제한이 와요.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상품 소싱을 한 다음에 브랜드 스토리를 나중에 만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스토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 포인트가 정말로 중요해요. 어떻게 상품의 마케팅 포인트 소구를 할지,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내가 텀블러를 한다고 치면은 이 텀블러를 어떻게 마케팅을 소구할까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텀블러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단 디자인이 예뻐야겠죠. 들고 다닐 거니까 휴대가 편해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대세를 봤을 때 일회용품 사용 금지 법안이 이제 곧 발효가 될 것 같은데 이거를 통해서 조금 더 홍보를 하게 돼서 자리를 잡게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지점을 잡아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분리가 편해서 세척하기도 편하다는 것도 한번 잡아볼 수도 있고요. 많죠. 가벼운 것도 한번 해봐도 되고요. 그리고 잘 나가고 있는 경쟁사의 상품을 블러 처리한 다음에 경쟁사와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죠. 까라는 게 아니에요. 비교를 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마케팅 소구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소구하는 전략에 따라서 맘카페에 침투할 건지, 블로그를 할 건지, 체험단을 할 건지, 인스타를 할 건지, CPC를 돌릴 건지가 나올 겁니다. 비중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요, 상품 들어와서 개당 하나씩 얼마 남겨갖고 한 달에 얼마씩 벌겠네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처음에는 조금 손해본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마케팅 전략을 우리가 짤 수 있는 거예요. 마케팅 전략이 정해져 있고 상품을 정하는 게 아니라 상품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상품이 들어오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제가 조금 예를 한번 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있죠?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병행 수입 혹은 이제 브랜딩을 하면서 내가 구매 대행으로 이거 잘 팔고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정식으로 수입해 갖고 한번 팔아봐야겠다 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과연 이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상품 소싱입니다.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별거 없어요. 나이스할 정도는 아니야. 자, 그렇다면 다 알겠어. 투트랙님 이제 다 알겠는데요. 그러면 어떤 상품을 소싱하는 게 좋아요? 내 자본금 얼마 안 되는 이 돈 지키려면 어떤 상품을 소싱하는 게 정말로 좋을까요? 나도 몰라.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셀러 생활로는 만 10년을 넘게 했어요. 수많은 상품을 업로드하고 수많은 상품을 팔아봤습니다. 수많은 고객을 상대를 해보고요. 만 10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매출액으로 따져보니까 수백억이 되더라고요. 누적으로. 예. 그만큼 상품을 많이 접했고,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건 앞단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수많은 상품을 접했고 수많은 트렌드 속에서 살아남았고
그 수많은 트렌드에서 적응하면서 상품 소싱 전략을 달리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몇 가지 남는 게 저한테 있더라고요. 키워드보다는 상품이 좋아야 한다. 키워드 아무리 좋아도 경쟁 강도 보고 들어가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경쟁 강도에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경쟁 강도 1 미만 좋아하잖아요. 2 미만 좋아하잖아요. 근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당연히 좋죠. 경쟁 강도가 좋으면. 그런데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수요도 많아야 됩니다.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어야지 좋은 키워드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 수요 없는데 공급도 없는 거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물건의 시장이 얼마 안 크다는 거예요. 무조건 시장은 큰 데 들어가야 돼요. 시장에서 1등을 해버려야 되지, 1등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찾아서 조금 손해를 봐야 돼요. 마케팅 비용도 써야 되고 비용도 쓰면서 그 시장을 1등을 먹어야 되는 전략을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크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우상향이 예상되는 상품을 가는 게 맞아요. 자, 이거는 우리가 정치, 문화, 사회, 경제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저도 얼마 전에 벼락슈터님한테 들은 내용인데요. 지금 한국의 축구화가 씨가 말랐대요. 일본에도 축구화가 씨가 말랐어요. 왜일까요? 여러분들이 월드컵은 항상 여름에만 시작한다는데 이번에 카타르는 가을에 시작하죠. 예,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관심이 없는 거야, 사람들이. 우리 셀러는요, 세상의 모든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귀를 쫑긋 세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점진적인 우상향이 될 수 있는 트래픽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일회용 금지, 일회용 상품 금지도 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직장인이신 분, 와, 여기 직장인 아무도 없어, 다 전업이야?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점심 사 먹었어요? 밖에 사 먹으신 분 얼마짜리였어요? 인당 8,000원? 점심 다 안 먹었어요? 집에서 먹었어요. 인정, 린정. 8,000원이죠. 커피까지 한 잔 더 하면 10,000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겠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점진적인 우상향을 내 생활에서 많이 찾아야 돼요. 이게 워렌 버핏 소싱법이라고, 코카콜라를 좋아해서 코카콜라를 사갖고 주식이 오르는 것처럼 내가 생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법안이 바뀌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올해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올해 헌터 부추가 엄청나게 팔렸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예측을 해야 돼요. 그죠? 올해는 뭐가 또 달라질지 모르겠지만은 간단한 예로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자, 수요 대비 공급이 적은 상품. 대신 이 수요가 작으면 안 돼. 수요가 많아야 돼. 근데 공급이 적어야 돼. 근데 이런 상품 찾기가 힘들어. 근데 거기다가 또 가격이 무너지지 않아야 돼. 내가 소싱을 했어. 이걸 찾았는데. 근데 들어왔는데, 야, 씨, 지금 판매 1등 하고 있는 애가 내가 수입한 원가보다 더 싸게 팔고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상품만 보고 시장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현재 경쟁자들은 어떻게 팔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겨내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장 좋은 건 카테고리의 트래픽은 살아있으면서 아직 출시 안 된 상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무너질 게 없겠죠. 그렇죠? 새로운 상품이니까. 단, 이 새로운 상품은 기존에 팔고 있는 셀러보다 상품이 디자인적으로 더 예뻐야 되고 기능적으로도 개선돼야 되고 해야 합니다. 자, 1등의 후기를 보게 되면은 다 좋은 후기만 있을까요?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단점을 많이 캐치를 해서 상품 소싱에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1등은 1등인갑구나, 1등인갑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1등을 분석을 해야지 우리가 1등이 될 수 있어요. 1등은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그 상품을 키워드를 쳐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광고를 하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인스타, 유튜브, 네이버만 검색해봐도 어떤 광고를 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카카오에서도 검색해보세요. 분명히 이 사람이 어떤 광고를 하고 있는지 다 나올 겁니다. 구글에서도 한번 검색해보세요. 아셨죠? 블로그에도 그 사람 거 한번 검색해보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알려줘도 선택 장애 때문에 여러분들 선택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 이게 내가 알아. 그게 무슨 마음인지,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진짜 힘들죠. 그러다가 P1차에 미루다가 그래 결정해서 소싱했는데 이미 늦어버려. 뭐냐? 인생은 타이밍이거든. 이 타이밍을 놓치면 사랑도 안 돼. 돈도 못 벌어. 그쵸? 인생은 타이밍. 예. 자, 현재 우상향 트래픽은 아니지만 곧 우상향할 기미가 보이는 상품. 요거랑 조금 같은 말이죠.
그리고 요거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쉽게 할 수 없는 상품, 아까 제가 말했죠. 인증의 벽이 있거나 어린이 인증이 있거나 객단가가 높은 것들, 이런 걸 하면 좋은데, 자, 인증 상품들 요즘 많이 나왔어요. 특히 KC 인증은 많이 나왔는데 아직 어린이 인증 쪽은 조금 없어요. 어린이 인증이 조금 인증 비용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인증 쪽으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은데, 이때는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이 조금 더 선택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나이대별로 뭘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알고 아이들이 얼마나 실증을 느끼는지 다 아니까. 참고로 이거는요, 어린이 거는요, 어린이가 사는 게 아니라 어른이 삽니다. 어른의 눈높이로 해주셔야 돼요. 애들이 좋아할 거는 애들이 선택을 잘 안 하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조금 예를 한번 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있죠?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그쵸?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병행 수입 혹은 이제 브랜딩을 하면서, 아, 내가 구매 대행으로 이거 잘 팔고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정식으로 수입해 갖고 한번 팔아봐야겠다 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과연 이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교집합이 굉장히 적습니다. 구매 대행으로 잘 나간다고 해서 꼭 수입해서 재고를 갖고 있는 상품이 잘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되는 게 맞나? 예. 왜냐면 사입하는 제품은요, 어떤 상품에 가깝냐면요, 내일 당장 필요한 상품이 많아요. 구매 대행은 최소 2-3주잖아요. 기다릴 수 있어. 하지만 수입해서 갖고 와서 재고를 한국에 있는 상품들은 대부분 내일 당장 필요한 상품들이 잘 나가요. 자, 레이저 포인터 이거 누가 구매 대행으로 사겠어. 당장 필요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이 맞죠? 자, 이 녹음기, 뭐 이건 좀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이것도 당장 필요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겠죠. 이 줄 스트랩 3주 기다릴 수 있어요? 못 기다려. 자, 공통점이 있죠? 다 내 몸에 가까운 것들이야. 사람이 직접 사용하고 내 몸에 가까운 것들이 이쪽엔 좀 맞다고 볼 수 있죠. 자, 이거는 인증을 뭐뭐 받아야 될까요? 캐시 또 어린이 상품일 것 같아서 어린이 인증하고 KC 인증 둘 다 받아야 돼요. 예, 비용이 되게 높겠죠. 진입장벽 확실하죠. 근데 최근에 구매 대행 상품으로 잘 나간대요. 그러면 이거는 한번 해봐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나 같으면 이거를 갖고 올 때 커스터마이징을, 영어 음성을 좀 만약에 좀 너무 중국틱하다 싶으면 조금 성우를 써서라도 새롭게 녹음을 한번 해갖고 갖고 와 볼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잘 팔리면 디벨롭 해갖고 점점점 더 괜찮은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 볼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큰 그림은.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치만 구매 대행으로 해서 무조건 잘 팔리는 건 아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귀엽잖아, 일단. 그쵸? 어린이 거 할 때는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냥 단순히 장난감보다는, 만약에 어머니라고 생각을 해봐요. 아이가 있어. 장난감을 사줘야 되는데 2학년에 사줄 거 좋은 거 사줘. 아니? 학습에 도움이 되는 거. 그렇지. 교육에 관련된 걸 사주고 싶지. 그런 쪽으로 어른의 눈높이로 맞춰야 돼요. 조금 느낌 오세요? 네, 다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굉장히 예전부터 조금씩 팔리던 건데 호신용 3단봉이래요. 이거는 인증 뭘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 근데 이게 무게가 많이 나갈 거야. 무조건 샘플 받아봐야 돼. 왠지 아세요? 쫙 펼쳤을 때 잘 안 펴지거나 펴졌을 때 다시 넣는 게 되게 힘들 수가 있어. 예. 자, 근데 이걸 제가 왜 갖고 왔을까요? 왜? 머리를 굴려보세요. 적합하지 않다고. 아니야. 틀렸습니다. 자, 진짜 공교롭게도요, 인스타그램이든 뉴스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누가 맞았다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올라옵니다. 얼마 전에도 경기도 한 근처에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걷고 있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와갖고 10,000원만 달라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엄청 때렸어요. 할아버지를. 폐륜적이죠. 그런 게 한 번씩 그렇게 자꾸 나와요. 그런 게 자꾸 주기적으로 나오는 게, 우리는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이런 상품을 한번 소싱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한번 들어오면 스테디 상품이 될 수 있을 확률이 높겠죠? 자, 계절적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계절적 아니잖아요. 자, 이건 무조건 샘플 시켜서 한번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상품을 접근해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흡착 식판이라고 하는데 식습관 교육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져 있네요. 딱 붙여놓고 하니까 식판이 안 움직이고, 예. 그리고 요런 게 지금 또 잘 팔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스테디로 한번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예, 어린 인증, 그리고 또 무슨 인증? 식검. 요 두 개를 받아야겠죠. 식검을 받을 때는 제조업체 정보를 반드시 식검업체에다 넘겨줘야 되는데, 이 제조업체와 이 상품의 재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공장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장이 협조를 안 해주면은 식검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를 얘기해 드리려고 요걸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음. 자, 이거 뭐예요? 경찰들이 메고 다녔어요. 그렇죠. 바디캠. 예. 이게 사회적인 이슈랑 연관이 있겠죠. 서로가 서로를 못 믿어. 그죠? 나는 분명히 나쁜 짓 안 했는데 나쁜 짓 했다고 거짓으로 소문내거나, 경찰이 취객 여성을 손도 못 대고 있는 거나, 민원인들이 정말로 억울하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억울하게 민원이 왔을 때 해결할 수도 못해. 배달이 많아졌는데 배달부가 음식을 하나 빼먹었다거나 뭐 엎어뜨렸대. 근데 그 사실은 아닐 수도 있는데, 택배 기사가 분명히 택배를 제대로 뒀는데 안 뒀다고 얘기해. 그럴 때 이런 것들을 갖고 다닐 수 있다고 한다면,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못 믿고, 그리고 블랙 컨슈머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된다면 꾸준템 꾸준템? 아니면 트렌드템? 꾸준템이죠. 예, 이런 것도 하면은 저는 대박이 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점진적인 우상향에 해당될 수 있죠.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일 수도 있죠. 그리고 부피도 작고 원가도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받아보고 한번 하루 2, 3일 정도 꽂고 돌아다녀 봐야 합니다. 물건 테스트를 위해서. 그쵸? 자, 이건 뭐예요? 세탁기죠. 자, 아웃도어 인구가 계속 늘고 있죠. 여름철에는 양말도 빨고 싶고 빨래도 빨고 싶고 할 수 있잖아요. 보통 캠핑이 여름에는 장박이 힘들지만 가을, 겨울에는 장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분명히 트래픽 우상향 할 수도 있죠. 성능은 모르겠어, 나도. 성능은 반드시 갖고 와봐야 되지만 이게 탈수기까지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충분히 트래픽이 우상향 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명분과 확실하죠. 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거는 뭐죠? 네. 이거 정품 얼마인지 알아요? 40 얼마예요. 삼성이 한 13만원 정도 하고. 네, 엄청 비싸죠. 근데 이거 해외 구매 대행으로 팔고 있대. 자, 여러분들 영타만 있는 키워드보다는 한글이 있어야지 아직도 익숙하지 않나요? 네. 그쵸? 나 영타만 있으면 자꾸 오타가 나. 근데 이거는 해외 구매 대행으로 하면 영타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병행 수입으로 준비를 하게 되면은 커스터마이징하고 한글 자판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이 해외 구매 대행보다 병행 수입 상품이 훨씬 더 잘 팔릴 겁니다. 예. 그래서 구매 대행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품을 한번 해봐야겠지만, 이거 인증 비용은 조금 비쌀 거예요. 블루투스가 있어갖고. 그리고 좀 뭔가 디자인적으로 색상이라든가 더 이쁜 거를 애플에는 없는 걸로 한번 해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상품 소싱 문제가 가장 컸거든요. 소싱하는 눈도 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도 몰랐고, 상품을 계속 이제 컴퓨터 화면으로만 보다 보니까 이걸 도대체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도 너무 어려웠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한켠에 들던 생각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사회 전반이나 경제, 세계 관련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될지, 그게 사실 좀 관건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대표님 이제 강의 보고 나니까 확실히 조금 카타르 월드컵이 가을에 열리기 때문에 지금 축구가 안 팔리는구나 라는 거를 딱 듣고 나서 이런 식으로도 내가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좀 알게 됐습니다. 자신감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투트랙님 그 영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병행 수입에 대한 영상도 많이 있으셔서 일단 그거부터 봤는데, 와서 들으니까 확실히 달랐고 처음 설명하신 것처럼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아요. 시작을 해보고 싶은 생각은 들었습니다.